길 한복판에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내려앉아 있던 어느 겨울날 아침이었어요. 매서운 바람이 온몸을 휘감았고 눈발이 거세지면서 골목길에는 아침부터 하얀 눈이 소복이 쌓였습니다. 이런 날씨면 집 안에서 뜨거운 물 한 잔 홀짝이며 쉬고 싶겠지만 77세의 박윤옥 할머니는 그럴 여유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재정 상황이 팍팍하고 날이 추워질수록 채소 행상을 해서라도 당장의 생활비를 벌어야 했으니까요. 골목길은 갈라진 시멘트 틈새마다 녹지 못한 눈이 엉켜 있었고 이곳저곳에 고인 빗물이 살얼음으로 변해 반짝였습니다. 윤옥 할머니는 몸을 웅크린 채 손수레를 천천히 끌고 다니며 채소를 팔았어요. 손수레에는 배추, 무, 고추, 양파처럼 서민들이 자주 찾는 채소들이 실려 있었지요. 배추 2폭이면 오늘 쌀도 살 수 있겠지. 할머니는 아침 일찍부터 자기만의 목표를 되내며 낯익은 단골집 몇 곳을 돌았어요. 열심히 살지 않으면 금세 생활비가 바닥나고 월세가 밀릴 테니 오늘도 부지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골이라고 해봤자 고정적으로 거래하는 집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몇몇 집에서는 윤옥 할머니가 골목을 지날 때마다 따뜻한 인사를 건네주곤 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이거 저희가 미리 말씀드린 무 좀 주세요. 아이고 네네. 얼른 달아드릴게요. 좁고 낡았지만 정이 묻어나는 이 골목에서 할머니는 순간순간의 온기를 느꼈어요. 도시에 비해 소박한 맛이 있었지요. 번화가에선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겠지만 이 골목에선 자주 마주치는 얼굴끼리는 서로의 안부를 묻고 한두 마디의 짧은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이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새벽부터 시작한 일과가 어느덧 오전을 훌쩍 넘겼고 허리에는 뻐근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래도 몇 시간 더 돌아다니면 식비와 월세 일부를 마련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힘을 냈어요. 바람이 차가워질수록 허기가 찾아왔지만 조금만 더 참자며 배고픔을 달랬어요. 드디어 채소 행상을 대충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골목 끝자락에서 누군가가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시야가 흐릿할 정도로 눈이 내리던 날이었는데 멀리서도 그가 덜덜 떨고 있다는 게 보일 정도였죠. 가까이 다가갈수록 낡고 허름한 옷차림, 목도리도 없이 겨울 외투 하나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한 모습이 선명해졌습니다. 잠깐. 저분 너무 위태로워 보이는데? 윤옥 할머니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차라리 모른 척하고 집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그냥 지나치기에는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어요. 자신도 한때는 굶주려 본 적 있고 죽을 고비를 넘겼던 기억이 있으니까요. 에라. 모르겠다. 결국 손수레를 밀고 천천히 노인에게 다가갔어요. 남은 채소를 덮고 있던 헝겊이라도 건네주면 좀 나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은 그녀를 보자마자 놀란 얼굴이 되었어요. 아이쿠,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에 있으면 안 되나요? 주눅이 들어서 사죄부터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본인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여기는 태도랄까요? 윤옥 할머니는 흔들리는 그의 눈빛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지요. 괜찮아요. 여기 계셔도 됩니다. 근데 너무 추워 보이네요. 춥지 않으세요? 노인은 떨리는 입술을 간신히 움직였어요. 사실 갈 곳도 먹을 것도 없어요. 아침부터 떠돌아다녔는데 하루 종일 굶었더니 도저히 힘이 안 납니다. 한순간 배고픔에 시달리던 과거의 기억이 윤옥 할머니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아사 직전의 공포, 그 극도의 허무함이 얼마나 무서운 감각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이분을 그냥 놔두면 정말 위험하겠구나. 윤옥 할머니는 마음을 다잡고 노인에게 다정히 말을 건넸어요. 저희 집이 비록 작기는 해도 따뜻한 국이라도 끓여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 집에 가요.
노인은 연신 죄송하다는 말을 중얼거리면서도 결국 그녀의 호의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듯 고개를 숙였어요. 윤옥 할머니의 집은 좁은 골목 끝에 있는 단칸방이었어요. 외관은 낡고 허름했지만 그래도 차가운 바람을 막아줄 창과 문이 있었고 부엌 한편에는 오래된 조리기구가 놓여 있었습니다. 벽은 습기가 가득해 군데군데 기름종이로 덧대어져 있었지만 노인이 앉아있던 길바닥보다는 훨씬 따뜻한 공간이었지요.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국을 좀 끓여 드릴게요. 윤옥 할머니는 부엌으로 들어가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찌그러진 냄비를 꺼냈어요. 그러고는 멸치와 다시마를 우려낸 육수에 남은 채소 조금, 두부 조금 넣고 양념을 했습니다. 집에 있는 달걀 한 알까지 풀어넣으니 온몸을 녹이기에 충분할 만한 따끈한 국이 완성됐습니다. 노인은 국 한 숟갈을 입에 대자마자 눈물이 터졌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따뜻한 밥상을 받아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국물 속으로 노인의 눈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방 안을 울리는 듯 했어요. 윤옥 할머니는 괜스레 가슴이 찌르르하게 저렸습니다. 그런 말씀 말고 어여 드세요. 몸이 따뜻해져야죠. 노인이 밥 한 그릇과 국을 깨끗이 비우자 윤옥 할머니는 그가 어디서 왔고 왜 길거리에 있던 건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쓸데없는 호기심처럼 여겨질까봐 참았습니다. 대신 노인도 조심스레 자신의 이름을 밝혔어요. 전 최재훈이라고 합니다. 행색이 이래서 난감하시겠지만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서로 돕고 사는 게 세상사죠. 윤옥 할머니는 짧은 말과 함께 노인의 허기를 채워주었어요. 그날 밤 노인은 갈 곳이 마땅치 않다는 말을 슬쩍 흘렸어요. 갈 데가 없으니 다시 거리로 나가야 하지만 한 번 더 쓰러질까 두렵다는 표정이 역력했죠. 윤옥 할머니는 오래 고민할 것도 없이 말했어요. 오늘 밤은 그냥 여기서 주무세요. 단칸방이라 비좁긴 해도 바닥에 요를 펴면 잠은 잘 수 있으니까요. 이튿날 아침 일찍 윤옥 할머니는 다시 채소를 팔러 나가면서도 복잡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낯선 노인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 자신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형편인데 그를 계속 도울 수 있을지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내가 세상에 홀로 남았을 때 작은 도움 하나가 그렇게 큰 힘이 됐었지. 결국 자신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준 누군가가 있었기에 지금 이만큼이라도 살아갈 수 있었으니 이번에는 자신이 그 역할을 해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심 끝에 그녀는 하루 종일 번 돈을 챙겨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뜻밖의 광경이 눈에 띄었어요. 노인이 방바닥을 깨끗이 쓸고 부엌에 가스레인지를 닦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절 도와주셨는데 저도 그냥 빈둥거릴 순 없지 않겠습니까? 그 말에 윤옥 할머니는 괜히 목이 메었어요. 조그만 단칸방 안에서도 서로 조금씩 도우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둘이 편히 지낸 지 이틀쯤 되던 날, 골목 안으로 대형 검은색 승용차가 여러 대 들어왔어요. 후두둑거리며 밀고 들어오는 소리와 함께 중년 남성 몇 명이 정장을 입고 우르르 내렸죠. 좁은 골목이 순식간에 어색한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중 한 명이 다가와서 명함을 내밀었어요. 저는 최그룹 법무팀장인 김영민입니다. 혹시 며칠 전 길에서 노숙하시던 분을 이 집에 데려오신 적 있습니까? 윤옥 할머니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분명 자신의 방에 묵고 있는 노인이 바로 최재훈이었지만 대체 최그룹이라는 거대 기업 이름이 왜 나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맞기는 한데 어쩐 일이시죠? 김영민 팀장은 기다렸다는 듯 대답했어요. 그분은 저희 최그룹의 전 회장님이십니다. 몇 달 전부터 실종 상태였는데 저희와 가족들이 애타게 찾던 분이죠. 한순간 세상이 멈춘 듯
윤옥 할머니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낡은 옷을 걸치고 길바닥에서 떨던 분이 대체 어떻게 재벌가 전 회장님일 수가 있나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노인이 직접 방 안에서 나와 확인해 주었어요. 곧이어 다른 차에서 내린 중년 남성, 반백의 머리를 한 사람이 울먹이며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드디어 찾았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진규입니다. 노인은 그 중년 남성을 보자 당황스러워하며 뒷걸음을 쳤지만 이내 그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분명함을 깨달았어요. 그 아들 최진규는 현재 최그룹 대표로 사방팔방으로 아버지를 수소문해 왔던 겁니다. 노인은 결국 가족과 회사를 위해 다시 돌아가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윤옥 할머니에게 깊은 미안함과 아쉬움을 표했어요. 박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 추운 길에서 생을 마감했을지도 몰라요. 윤옥 할머니 역시 마음이 싱숭생숭했지만 체면이니 뭐니 따질 처지가 아니었어요. 그저 건강히 돌아가시라며 잘 보냈습니다.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또 뵐 수 있겠죠. 몸 잘 챙기세요. 노인을 태운 차들이 골목을 빠져나가고 윤옥 할머니는 다시 혼자가 되었어요. 방 안은 어쩐지 텅 빈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분 정말 재벌가의 전 회장이 맞을까? 근데 그나저나 다행이긴 하다. 가족을 만났으니. 마음 한켠에서 잔잔한 안도감과 동시에 이상한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가족이 떠나버린 듯한 기분이었죠. 이후 며칠간 윤옥 할머니의 일상은 예전과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여전히 채소를 팔고 단칸방에서 밥을 해먹는 날들이었습니다. 다만 가끔씩 머릿속을 떠도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 노인. 가족 품으로 돌아가서 편히 잘 살고 있으려나. 재산도 많으니 이제 굶을 일은 없겠지. 그러면서도 길바닥에서 떨던 모습이 자꾸만 겹쳐 보였고 처음 국 한 숟갈을 먹고 울먹이던 표정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골목이 소란스러워졌어요. 지난번보다 훨씬 고급스러운 차들이 줄줄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인 최진규 대표가 직접 앞장서서 윤옥 할머니 집 앞까지 찾아왔지요. 박윤옥 할머니, 안녕하십니까? 저번에 저희가 급하게 모시고 가느라 제대로 인사드릴 새가 없었던 것 같아 이렇게 왔습니다. 윤옥 할머니는 영문도 모르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 여기까지 또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러자 최진규 대표는 차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더니 부하 직원들에게 작은 책상과 의자를 펴도록 시켰습니다. 어느새 사인을 할 수 있게 도장까지 준비해 놓았지요. 아버지께서 할머니께 엄청난 신세를 졌다고 하셨어요. 길 위에서 굶주리던 아버지께 따뜻한 국과 잠자리를 제공해 주셨다고. 윤옥 할머니는 마치 거창한 일을 한 것처럼 치켜 세워지는 게 민망해서 손사래를 쳤어요. 에이, 사람이 사람을 돕는 건 당연한 일인데 뭐 이렇게 거창하게. 하지만 최진규 대표는 단호했어요. 아버지가 본인에게 여러 차례 박윤옥 할머니야말로 내 목숨을 살려주신 분이라 되풀이했다는 겁니다. 그러고는 자신의 부하 직원이 건네준 서류를 윤옥 할머니 앞으로 내밀었어요. 이건 저희 가족이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보답입니다. 아버지가 직접 서명하신 문서고 부동산과 예금 증서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류를 들여다본 윤옥 할머니는 생전 처음 보는 거액의 숫자에 머리가 하얗게 됐어요. 이걸 내가 왜 받아야 하지? 라는 생각부터 들었지만 최진규 대표는 여러 차례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저희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아버지가 살 수 있었던 건 할머니 덕분입니다. 그 진심 어린 태도에 결국 윤옥 할머니는 사인을 하고 말았어요. 막연히 두렵고 부담스러웠지만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오히려 예의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어느 날 아침, 윤옥 할머니는 은행 직원이 전화로 예금이 정상 입금됐다고 알리는 걸 들으면서도 믿기지 않았어요. 작은 단칸방에서 채소를 팔아 겨우 생활하던 자신에게 어떻게 이렇게 큰 재산이 한꺼번에 생길 수 있나 싶었습니다. 이 돈을 내가 어찌 써야 하나? 내가 이런 걸 담당할 수 있을까? 오히려 근심이 늘어났지요. 돈이 생겨서 행복해야 할 텐데 마치 너무 큰 짐을 진 듯 한숨이 푹푹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 한편에서 오래된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예전에 굶주린 자신에게 작은 밥 한 끼를 건네던 동네 아주머니의 미소. 그때 그 한 끼가 자신의 목숨을 이어준 적이 있었죠. 맞아. 그래서 나도 최재훈 노인한테 국 한 그릇을 베풀었지. 그 단순한 온정이 커다란 인연이 되어 돌아왔고 결국 자신에게 이렇게 큰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그럼 나도 이 돈으로 비슷한 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윤옥 할머니는 그날 밤부터 종이에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누군가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지, 어떤 식으로 나누면 좋을지를 고민하면서 무료 식사 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배고픈 사람이라면 누구나 와서 허기를 달랠 수 있는 식당 말이에요. 언젠가 텔레비전 뉴스에서 무료 급식소가 폐업 위기를 겪는다는 소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운영 예산이 부족해서 봉사를 이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였지요. 그 뉴스를 보면서 나중에 돈이 생기면 이런데 후원해보고 싶다고 막연히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훨씬 더 큰 자본이 생겼으니 직접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솟구친 겁니다. 그래. 누가 굶주리는 걸 제일 잘 아는 사람인가? 바로 내 자신이잖아. 그럼 배고픈 사람들을 돕는 게 내게도 의미가 있을 거야. 막연한 구상이지만 할머니는 꽤 들뜬 마음으로 이 계획을 준비해 갔어요. 그러나 이런 큰일을 혼자 추진하기에는 막막하기도 했습니다. 또 최재훈 노인이 어떤 마음으로 이 재산을 나에게 주려 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어요. 결국 용기를 내어 최재훈 노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르신, 잘 지내세요? 저 윤옥인데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상대방은 듣자마자 반갑게 응했어요. 박 할머니. 사실 나도 할머니가 보고 싶었소. 언제 어디서 볼까요? 이렇게 두 사람은 조그마한 찻집에서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윤옥 할머니가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최재훈 노인은 이미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전보다 훨씬 깔끔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고 얼굴에는 편안함이 묻어났어요. 가족들의 보살핌을 받으니 컨디션이 좋아 보였습니다. 박 할머니. 정말 반갑소. 그간 잘 지내셨소? 덕분에요. 저야 뭐 별일 없었지만 어르신은 가족들이랑 잘 지내시는 거죠? 최재훈 노인은 빙긋 웃으며 따뜻한 차 한 잔을 권했어요. 난 이제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을 풀어가면서 다시금 관계를 회복하고 있어요. 정작 내가 왜 집을 떠났나 곱씹어보니 별게 아니었는데 그동안 속 썩였던 게 참 후회스럽소. 아들 최진규와도 대화를 많이 나눴고 예전에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회사 관련 업무도 점차 물려줬다고 했습니다. 한결 여유로워진 목소리였지만 윤옥 할머니는 그의 목소리 끝에 작은 떨림을 느꼈어요. 그것은 후회와 다행스러움이 교차하는 떨림처럼 들렸죠. 윤옥 할머니는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어르신께서 주신 돈이 너무 커서 사실 아직도 얼떨떨해요. 그래서 이 돈으로 뭘 하면 좋을지 고민하다가 제 나름대로 결론을 냈어요. 무료 식당이나 급식소를 만들고 싶은데 어르신 생각은 어떠세요? 그 순간 최재훈 노인은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무료 급식소라. 그거야말로 할머니가 직접 체험하신
그 선행을 세상에 널리 퍼뜨리는 일이겠지요. 내가 보기엔 더없이 훌륭한 구상 같소.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두 사람의 열정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윤옥 할머니가 가지고 있던 자본은 배고픈 이웃들이 와서 편하게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도 남았어요. 그리고 최재훈 노인은 회사의 후원과 사회공헌 기금을 끌어와서 꾸준히 운영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두 사람은 도심 변두리에 방치되어 있던 오래된 건물 하나를 매입했어요. 그 건물은 과거 소규모 식당과 주거 공간이 섞여 있었지만 한동안 사용되지 않아 폐허처럼 변해 있었죠. 윤옥 할머니와 최재훈 노인은 그곳을 리모델링하여 1층에는 무료 식당, 2층에는 작은 쉼터 공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리모델링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내부가 낡고 곳곳에 곰팡이가 껴 있어서 철거부터 배관 공사까지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였지요. 그래도 윤옥 할머니는 하루하루 공사장에 나가 현장 인부들과 직접 머리를 맞댔습니다. 그 벽은 어떻게 고치면 좋을까? 여긴 물이 잘 안 빠지는데 어쩌지? 최재훈 노인 역시 자주 찾아와 공사 비용이나 자재 지원을 아끼지 않았어요. 박 할머니, 힘들진 않으십니까? 이젠 저희 쪽에서 시공사를 불러서 맡기셔도 되는데. 아이고, 뭘 몰라서 그렇지. 걔가 몸 쓰는 건 또 자신 있거든요. 내가 직접 보고 만져봐야 마음이 놓여요. 두 사람은 공사 현장에서 땀 흘리며 차근차근 건물을 새롭게 바꿔나갔습니다. 대청소를 하고 마감재를 바르고 주방을 확충해 제대로 된 가스레인지를 설치하고 식당 한가운데에는 큰 테이블을 놓고 의자들을 둬서 여러 사람이 같이 식사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리고 건물 2층에는 매트리스를 깔고 난방도 보강해서 추위나 더위에 길에서 지내야 하는 이들이 잠시라도 머물 수 있는 간이 숙소를 마련했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중간중간 주변 주민들도 호기심에 기웃거리다가 1명, 2명씩 도움의 손길을 보태주기 시작했어요. 특히 윤옥 할머니를 단골로 기억하던 사람들이 어르신이 이렇게 큰일을 하신다는데 우리도 조금이라도 보태자고 자원봉사에 참여했죠. 결국 작은 골목 커뮤니티가 형성되면서 리모델링은 예상보다 빠른 시일 안에 끝이 났습니다. 개업 준비가 마무리되던 날, 윤옥 할머니는 무료 식당의 이름을 한 그릇의 기적이라 짓기로 결심했어요. 길에서 만났던 최재훈 노인에게 내어줬던 단 한 그릇의 따뜻한 국밥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 그 상징성을 담고 싶었던 거죠. 드디어 개업일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홍보를 하지 않았는데도 동네 주민들과 노인복지관 등에서 이미 소문이 퍼져서 꽤 많은 사람이 찾아왔어요. 할머니, 정말 축하드려요. 저희 동네에 이런 식당이 생긴다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가끔씩 저희도 와서 봉사할게요. 사람들 사이에서 축하와 격려가 쏟아졌고 윤옥 할머니는 천으로 덮어놨던 식당 입구 간판을 조심스레 내려 한 그릇에 기적이라는 이름이 선명히 드러났습니다. 첫날 정말 배가 고픈 누군가가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올까봐 할머니는 부엌에서 국을 끓이면서도 여러 가지 반찬을 준비했어요. 땀을 비오듯 흘리면서도 마냥 기뻤습니다. 이제 여기서 먹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마음 편하게 와서 밥 한 그릇을 먹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힘이 절로 솟았지요. 최재훈 노인도 정장을 차려입고 나타났습니다. 마치 개업식을 축하하듯 아들 최진규 대표도 함께 왔어요. 대표는 환한 얼굴로 윤옥 할머니에게 다가와 인사했죠. 박 할머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버지도 여기서 함께 도울 마음이 큰가 봐요. 이전에는 까칠한 이미지가 있었던 아들도 아버지가 실종됐을 때 느꼈던 두려움과 그 후의 안도감을 거치며 훨씬 온화해져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허름한 차림새의 한 젊은이가 문틈으로 얼굴만 빼꼼 내밀었습니다.
주위를 살피다가 용기를 내서 안으로 들어왔는데 배고픔에 지쳐 얼굴이 잿빛이었지요. 저 밥 좀 얻어먹을 수 있을까요? 목소리가 작았지만 간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윤옥 할머니는 그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그럼요. 여기선 그런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들어와 앉으세요. 그녀는 부엌으로 달려가 갓 지은 밥을 한 그릇 가득 퍼서 뜨끈한 국과 함께 내왔습니다. 시원한 물도 한 컵 곁에 놓아주었죠. 허기가 가장 무서운 법이죠. 어여, 드세요. 젊은이는 수저를 들어 한 입 먹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너무 배고픈 나머지 제어가 안 됐던 겁니다. 윤옥 할머니는 잠시 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없이 자리를 지켰고 주변 사람들도 조용히 눈시울을 붉혔어요. 정말 이 한 그릇이 사람의 생을 이어주는구나. 할머니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자신이 이 공간을 만든 이유를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한 그릇의 기적이 입소문을 타면서 점차 더 많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거리에서 노숙하던 이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방황하는 청년들, 집이 있지만 양식을 구하기 어려운 독거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윤옥 할머니는 그들 한 명 한 명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누군가는 빚에 허덕여 집을 뺏겼다 하고, 누군가는 고향에서 올라왔다가 일자리를 못 구해 배회한다 하고, 또 누군가는 가족에게서 버림받았다고 하소연하기도 했죠. 할머니는 아프고 힘든 사연들을 들을 때마다 다시 한번 굳게 마음먹었어요. 사람이 살아가려면 밥은 먹어야 하잖아요. 어떤 이유로든 배고픔에 시달리는 사람이 줄어든다면 그만큼 세상이 밝아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녀는 아침이면 식당 문을 열고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일손이 부족해질 때면 동네 아주머니들이 자청해서 도와주곤 했어요. 매일 아침마다 식재료를 대량으로 공수해오고 조리와 설거지를 함께 나눠하면 어떤 날은 소란스럽지만 늘 활기가 넘쳤습니다. 심지어 인근 학교나 교회에서 청소년들도 봉사를 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봉사 시간 채우려고 마지못해 오던 학생들이 나중에는 진심으로 도움이 되고 싶다며 열심히 설거지를 하고 식당 청소를 했습니다. 아이들은 밥 한 그릇의 소중함을 피부로 느끼며 언젠가 자신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꿈을 키워나갔어요. 한편 최재훈 노인도 주기적으로 이곳을 찾아와서 봉사하거나 밥을 먹고 갔습니다. 이제는 깔끔한 중절모를 쓰고 손녀나 손자 같은 직원들과 함께 오기도 했지요. 박 할머니, 맛있는 국밥 한 그릇 부탁합시다. 아이, 맛있긴요. 그냥 있는 재료로 만든 소박한 국밥인데요. 그러나 최재훈 노인에게는 이 국밥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음식이었습니다. 한때 그는 길 위에서 굶주리며 쓰러질 뻔했고 이 국밥 한 그릇 때문에 생명을 이어갈 수 있었으니까요. 그는 가족들과 대화를 거쳐 회사 측에 특별 기부 예산을 편성해 한 그릇의 기적 지속 운영을 공식 지원했습니다. 또한 사회공헌팀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찾아와 재무 상태나 시설 점검을 도와주기도 했죠. 물론 윤옥 할머니는 너무 거창하게만 몰려오지 말고 사람들에게 위화감 안 생기게 살살 해달라고 당부했어요. 무료 식당이 점점 유명해지자 언론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신문이나 방송국 기자들이 취재를 왔고 힘든 사람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하는 곳이 있다는 보도가 나갔지요. 박윤옥 할머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이런 결심을 하시게 됐나요? 사실 대단할 것까진 없어요. 누구든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배고픔은 누구나 겪을 수 있잖아요. 할머니는 인터뷰에서도 시종일관 겸손한 태도를 보였어요. 외려 이 소식을 접한 주변 상인들은 우리도 채소나 육류를 후원하겠다며 자발적으로 식료품을 보내주었고 많은 사람이 작은 기부를 통해 동참했습니다. 또 다른 변화도 있었는데
바로 식당을 거점으로 한 커뮤니티 활동이 활발해졌다는 점이에요. 식사를 하러 온 노숙인이 심리 상담이 필요해 보이면 함께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자원봉사 전문가를 연결해 주기도 했고, 취업 알선을 돕는 봉사단체와 협력하여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어느새 한 그릇의 기적은 단순히 밥만 먹고 가는 곳이 아니라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는 종합적인 쉼터 역할을 하게 됐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윤옥 할머니의 옛 기억들도 새롭게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는 남편을 잃고 경제적으로 궁핍했던 시절의 상처가 늘 마음속에서 울컥울컥 올라오곤 했는데, 이제는 식당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아픈 이야기에 공감해주면서 오히려 본인이 위로받는 느낌이 들었죠. 아, 저분도 나처럼 힘든 시절이 있었겠구나. 그래도 잘 견디고 있으니 나도 기운 내야지. 할머니는 어느 날 남편과 함께 찍은 오래된 사진을 조심스레 식당 한쪽 벽에 걸어놨습니다. 거기엔 젊은 시절 윤옥 할머니와 남편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수많은 손님이 그 사진을 보며 묻곤 했어요. 이 사진 속 남자분이 누구세요? 우리 남편이에요. 나랑 열심히 살다가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지금도 함께 있는 것 같네요. 할머니가 사진을 바라볼 때마다 남편 역시 자신이 하는 일을 자랑스러워할 것 같아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식당에 갓난아기를 아는 젊은 부부가 찾아왔어요. 이 부부는 사정이 있어 당장 갈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일용직 일자리를 구하러 왔다가 다쳐서 임시로 쉬어야 하고, 아내 혼자서는 아기를 돌보며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였죠. 그 이야기를 들은 윤옥 할머니는 곧장 2층 쉼터를 보여주며 한동안 여기서 지내도 좋다고 했습니다. 마땅한 병원비를 구할 때까지 적어도 밥 걱정과 잠자리 걱정만큼은 덜어주고 싶었어요. 어르신, 저희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에이, 갚긴 뭘 갚아요. 아이 건강부터 잘 챙기세요. 몇 달이 지난 뒤 남편의 다리가 회복되고 새 일자리를 구한 젊은 부부는 활짝 웃으며 다시 식당을 찾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곳이 아니었다면 우린 아마 길거리로 앉았을지도 몰라요. 갓난아기가 조금씩 자라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한 그릇의 식당이 한 가정의 생을 지키는 뿌리가 되었음을 할머니는 또 한 번 실감했습니다. 이처럼 한 그릇의 기적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사연들이 오갔습니다. 그 사연들은 때로는 안타깝고 때로는 가슴 뭉클했지만 결국 대부분 사람이 사람에게 건네는 정으로 귀결됐습니다. 더 나아가 그 선행이 눈덩이처럼 커져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내곤 했죠. 한편 최재훈 노인의 아들 최진규 대표는 회사 내부에 사회공헌위원회를 만들어 지속적인 지원 체계를 확립했습니다. 수익금의 일정 부분을 공익 목적으로 쓰는 기금을 편성했고, 그 기금 중 일부를 한 그릇의 기적과 같은 사회복지 현장에 제공했지요. 그 결과 재정적 안정성이 강화되면서 식당은 더 많은 사람을 돕게 되었습니다. 윤옥 할머니는 종종 최진규 대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특별히 큰 걸 한 건 없어요. 그냥 국 한 그릇이었을 뿐인데 그 한 그릇이 큰 인연을 만들었네요. 저희 아버지도 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친절이 목숨을 살렸고 그 목숨이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릴 기적을 만들어냈다고요. 최진규 대표 역시 이 일을 계기로 인생관이 달라졌다고 말했어요. 이전에는 회사 수익과 주주 이익에만 집중하던 그가 이제는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쪽으로 시선이 확장된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며 국내 언론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 특별한 이야기를 알게 되어 취재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외국 기자는 이 현장을 방문해 이것이야말로 참된 나눔과 연대의 모델 같다고 극찬하기도 했지요. 빡 할머니,
이 이야기를 외국에도 알리고 싶습니다. 인터뷰 한번 해주시죠. 큰 이야기랄 것도 없어요. 저는 그냥 제 경험을 나눈 것뿐인데요. 겸손한 태도로 일관했지만 할머니의 행동은 분명 세상에 잔잔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국제자선단체에서 연계 프로젝트를 제의해 오기도 했어요. 더 많은 곳에서 비슷한 무료 식당을 설립하고 싶다는 취지였죠. 윤옥 할머니는 이것이 제 욕심이 될까봐 조심스럽다면서도 결국 그 제안을 받아들여 자문 역할을 맡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걸어온 길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보다 기쁜 일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할머니는 변함없이 단칸방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더 넓은 집이나 편안한 아파트로 옮겨갈 마음은 없었거든요. 돈은 충분히 있었지만 그건 대부분 한 그릇의 기적과 다른 사회공헌 사업에 쓰고 싶었어요. 난 지금 사는 곳이 편해. 좁아도 정이 들었고 딱히 부족한 것도 없으니까. 다만 예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방 안의 쌀자루가 항상 넉넉하다는 것이었어요. 채소를 팔지 않아도 당장 굶을 걱정은 없어졌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골목을 한 바퀴 훑으며 동네 상황을 살펴보곤 했습니다. 언젠가 또 누군가 길가에 쓰러져 있으면 어쩌나 하는 마음이었죠. 괜히 제가 예민한 걸지도 모르지만 혹시 또 도움이 필요한 분이 계실까 봐요. 이런 그녀의 성격 덕에 동네 주민들은 할머니를 더 따뜻하게 바라보게 됐습니다. 골목에 잡초가 무성하면 할머니가 먼저 나서서 뽑고 쓰레기가 흩어져 있으면 치우곤 했지요. 어느 날은 지역 방송국에서 한 그릇의 기적 식당을 특별 다큐멘터리로 다루겠다며 촬영팀을 보냈습니다. 많은 이들의 봉사 장면, 식사를 하고 가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무료 쉼터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는 이들의 인터뷰가 담겼죠. 윤옥 할머니가 카메라 앞에서 긴장한 기색을 보이자 촬영 감독이 다정하게 웃었어요. 이곳이 따뜻하다는 소문을 듣고 와보니 정말 분위기가 다르네요. 어떻게 이런 공간을 구상하셨나요? 할머니는 천천히 대답했어요. 원래 전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어요. 근데 길에서 지친 노인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그 마음 하나로 시작했죠. 제가 받은 도움과 제가 준 도움. 그게 서로 겹쳐지면서 이렇게 커진 것 같아요. 촬영분이 지역 방송에 방영되자 식당은 더 유명해졌고 새로운 기부와 자원봉사 인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식당 인근 상인회에서도 우리도 뭔가 해봐야겠다고 결심의 주기적인 나눔 행사를 열기 시작했어요. 골목길 자체가 예전보다 훨씬 활기를 띠게 되었고 한때 우범 지역으로 꼽히던 곳이 서로 돕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으로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동네가 조금씩 깨끗해지고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카페나 작은 가게들이 문을 열며 경제도 살아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어요. 이 성공 사례를 보고 인근 다른 구청과 복지단체들이 한 그릇의 기적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형태의 무료 급식소가 주변 지역에도 생겨났고 운영 노하우를 배우고 싶다며 윤옥 할머니를 초청하는 곳이 많아졌어요. 처음엔 쑥스러워하던 할머니도 돈 많은 재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 직접 강연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어눌한 말투로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주자 사람들은 큰 박수와 감동을 표했죠. 작은 국 한 그릇의 친절이 이렇게 많은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네. 사람 사는데 가장 기본이 밥이잖아요. 누가 밥 굶었으면 그 사람은 희망도 잃기 십상이고 몸도 금방 망가져요. 그거 하나라도 채워주면 다시 일어설 힘이 생긴답니다. 이 단순하면서도 확고한 신념은 많은 이들에게 큰 깨달음을 안겨주었습니다. 한편 최재훈 노인도 시간을 낼 때마다 식당을 방문하며 자기 과거를 되짚어보곤 했어요. 박 할머니, 사실 나 같은 인간이
이런 상황까지 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예전에는 돈도 많고 지위도 있으니 뭐든 제 맘대로 할 수 있다고 자만했는데 길 위에 앉게 되니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더군요. 그가 실종되기 전 집을 나오게 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가장 큰 건 가족과의 소통이 단절되어 스스로 외롭다고 느낀 것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가출 같은 상태로 유랑을 하다 보니 지갑도 도난당하고 길거리에서 마냥 방황하게 되었죠. 그때 할머니가 없었다면 전 이미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먹먹합니다. 윤옥 할머니는 조용히 차를 내우며 그 말에 머리를 끄덕였어요. 어르신이 사정이 있어 힘들었던 거지. 본래는 이렇게 훌륭한 분이셨잖아요. 전 회장님이고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마음이 따뜻한 분이라는 거죠. 누굴 도울 때 가장 앞장서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두 노인은 마치 오래된 친구 같은 사이가 되었어요. 간혹 식당이 한산해질 때면 구석 자리에 앉아 서로의 지난날 이야기를 나누며 사람이 사람을 살린다는 말을 몸소 실감했습니다. 윤옥 할머니의 좁은 단칸방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종종 노인이 찾았습니다. 가끔 할머니와 최재훈 노인은 거기서 국밥을 배달시켜 먹거나 옛 이야기를 하며 낮잠을 자기도 했어요. 이 좁은 공간에서 어르신을 처음 만나 몸 녹이게 해드렸죠. 맞아요. 그때 제가 얼마나 떨고 있었던지 그 헝겊이라도 덮어주려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방 안에서 둘이 마주 앉아 차가운 바람 소리를 들으면 어느새 옛 고생 시절의 그림자들이 조금씩 사라지고 함께 있다는 것에 안도감이 커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 후로 몇 해가 지났지만 한 그릇의 기적은 건재했고 오히려 더 확장되어 곳곳에 분점을 낼 정도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식당을 찾아와 한 끼 식사를 하고 쉼터에서 잠시 몸을 뉘고 서로의 사연을 교환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위로와 도움을 받은 이들이 나중에는 자발적으로 봉사나 기부에 동참하여 나눔의 선순환을 이어가곤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식당에서 도움을 받아 재기에 성공해 나중에 작게나마 후원금을 전달해 왔습니다. 또 어떤 노숙인 출신은 여기서 봉사활동에 눈떠 사회복지사가 되어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돕는 일에 매진했죠. 옛날에 저도 여기서 밥 한 그릇 먹고 다시 힘을 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과 함께 돌아오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시간은 어느새 많은 계절을 바꿔놓았고 윤옥 할머니와 최재훈 노인은 점점 더 세월의 무게를 짊어졌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건강을 잘 챙기며 서로에게 잊을 수 없는 귀중한 인연이 되어주었죠. 어느 춥던 날 오후 최재훈 노인이 오랜만에 식당을 찾았습니다. 눈발이 날리는 가운데 중절모를 쓰고 들어서는 그의 모습은 처음 만났던 거리의 노인과는 전혀 달랐지만 그 미소만큼은 여전히 순박했어요. 박 할머니,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그와 함께 들어온 사람은 최재훈 노인의 손주였어요. 이전까지 외국에서 공부하느라 바빴는데 할아버지 이야기를 듣고는 꼭 한번 이 식당을 보고 싶어 찾아왔다더군요. 손주는 어린 시절 할아버지가 회장이었을 때만 기억하고 있었기에 이 식당에 얽힌 기적 같은 사연을 전해 듣고 깜짝 놀라워했습니다. 정말 한 그릇 국밥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었다니 믿기지 않아요. 저도 나중에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윤옥 할머니는 흐뭇한 눈빛으로 손주의 결심을 응원했어요. 작은 국 한 그릇이 만들어낸 큰 물결이 이제는 다음 세대에게까지 이어져 가는 거예요. 문득 윤옥 할머니는 여러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길바닥에서 울면서 밥을 먹던 젊은이, 부상당한 일용직 근로자, 아기를 아는 부부, 그리고 수많은 봉사자들과 후원자들 모두가 이 공간을 통해 잠시나마 쉴 틈과 희망을 얻어갔고 각자의 삶에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쌓이면서 한 그릇의 기적은 비단 밥을 주는 식당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잇는 소통의 장이 되었어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기꺼이 손을 내밀고 그렇게 내밀어진 손을 잡고 일어선 사람이 다시 다른 이들을 돕는 선의의 연쇄작용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눈발이 다시 거세어지는 겨울날 아침, 둥근 지붕 위에 새하얀 눈이 수북이 쌓였어요. 골목길 전신주에는 흰 눈 더미가 매달려 바람에 흔들렸고 바닥에는 발자국 자국이 길게 이어졌지요. 이른 새벽 윤옥 할머니는 여느 때처럼 식당 문을 열고 아궁이에 장작을 넣으며 불길을 지폈습니다. 최신 가스레인지를 들여놓고도 굳이 장작불을 곁들이는 이유가 있었어요. 직접 장작을 패고 불을 살피다 보면 마음속에 묘하게 힘이 솟고 정성이 깃든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오늘은 또 누구를 맞이하게 될까? 어제 끓여놓았던 육수에 무언가 더 보탤까?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그동안의 경험으로 사람들 입맛에 맞춘 국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멸치와 다시마로 낸 기본 육수에 푹 삶아낸 사골 육수를 조금 섞으면 더욱 깊은 맛이 우러나요. 그런 다음 바쁜 아침을 대비해 손이 닿는 데마다 재료와 양념을 정리해 두었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몇몇 종업원과 자원봉사자들이 들어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추운데도 일찍 나오셨네요. 오늘도 잘 부탁해요. 메뉴판보다 더 필요한 건 항상 마음이라는 거 알죠?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한박 웃음을 짓는 이들의 모습은 이미 오래전부터 한 식구처럼 다정했습니다. 봉사자 중에는 이 식당이 오픈했을 때부터 꾸준히 도와온 사람도 있고 사정을 듣고 새로 온 사람도 있었어요. 특히 겨울철이 되면 상점가나 학교에서 단체로 봉사자를 파견해주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주방 안팎이 북적거리지만 그만큼 정성이 넘치고 활기가 감돌았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끓여야지. 혹시 누가 오실지 모르잖아. 윤옥 할머니가 국물 맛을 다시 보며 중얼거렸어요. 뚝배기에서 모락모락 김이 피어오르는 걸 지켜보니 추위에 온몸도 절로 녹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문이 스르륵 열리며 한 노숙인 차림의 남성이 조심스레 들어왔습니다. 얼마 전부터 식당 근처에서 기웃거리던 사람이라는 걸 봉사자들이 알려주었지요. 처음엔 낯선 공간에 들어오는 걸 꺼리는 것 같았는데 오늘은 용기를 내어 문턱을 넘어선 겁니다. 저 따뜻한 밥 좀 먹을 수 있을까요? 눈길에 젖은 그의 신발은 엉망이었고 옷깃에는 눈송이들이 녹다 말고 그대로 얼어붙어 있었어요. 윤옥 할머니는 활짝 웃으며 손짓했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여긴 누구든지 편하게 드실 수 있는 곳이랍니다. 앉으셔서 몸부터 좀 녹이세요. 그 남성은 주저하듯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레 의자에 앉았습니다. 봉사자 하나가 재빨리 뜨거운 물 한 컵을 내놓고 또 다른 이는 쿠션을 건네주었어요. 윤옥 할머니는 직접 국밥 그릇에 갓 지은 밥을 한가득 담고 진득한 국물을 부어 그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천천히 드셔요. 오늘 같은 날씨엔 국밥이 최고죠. 그 남성은 수저를 들면서도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얼 잘못한 것도 아닌데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일 자체를 어색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짧은 말 한마디에 윤옥 할머니와 봉사자들의 마음도 뭉클해졌어요. 그는 국밥을 한 숟갈 떠먹자마자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는데 배가 몹시 고팠던 모양인지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약간의 시간이 지나자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침 식사를 대충 때우려 온 동네 어르신부터 원래 이곳 쉼터 2층에서 지내던 사람들도 내려와 자연스레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식사를 나누며 오늘 해야 할 일이나 근황을 이야기했고 윤옥 할머니는 틈틈이 테이블을 돌며 물었지요. 더 필요한 건 없나요?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또 들르세요. 식사를 마친 사람들이 일어나 인사를 전하며 문 밖으로 사라질 때 윤옥 할머니가 꼭 건네는 말이에요. 그 환송 인사를 듣고 나가는 이들은 가슴 한켠이 따뜻해져 바깥 바람이 차갑다 해도 마음만큼은 포근하다고 여겼습니다. 어느 누구도 별말 없이 지나가지만 실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없었다면 추운 길거리에 내몰려 또다시 배고픔과 절망에 시달렸을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식당 구석에선 봉사자들이나 종업원들끼리 은근슬쩍 눈시울을 붉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일이 그리 거창하거나 어려운 게 아님을, 그 작은 헌신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음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식당이 어느 정도 한적해지자 주방 한편에 앉아 숨을 고르던 윤옥 할머니는 문득 옛날 일이 떠올랐습니다. 몇 해 전 골목길에서 배고파 떨던 노인을 발견하고 자신도 가난했지만 국 한 그릇을 대접했던 그 순간. 그저 사람이 사람을 돕는 건 당연하다고 여겼는데 어쩌다 보니 상대가 재벌가의 전 회장님이었고 다시금 놀라운 인연으로 이어지면서 지금의 식당 한 그릇의 기적까지 탄생하게 되었지요. 거창한 일이라고 할 것도 없어. 내가 아니었어도 누구나 할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누군가는 지나쳤을 그 상황에서 윤옥 할머니는 주저하지 않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조그마한 선택이 만든 변화가 이제는 동네와 사회 전체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어렵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이 정도로 누굴 살릴 수 있겠어? 이런 의구심이 세상 모든 이의 발목을 잡을 때도 있지만 윤옥 할머니의 삶이 말해줍니다. 작더라도 진심이 담긴 행동이라면 누군가에게 결정적인 희망이 될 수 있다고요. 이 식당에 들러 국밥 한 그릇 먹고 새로운 내일을 준비한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홀 구석에서 혼자 앉아있던 청년이 살짝 눈인사를 보냈습니다. 그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실직 상태에 집세까지 밀려 노숙 직전이었는데 이곳에서 제공하는 무료 식사와 쉼터 덕분에 한시름 놓고 며칠 전 새 일자리를 구했다고 해요. 오늘은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려고 왔다며 윤옥 할머니에게 작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할머니, 이 꽃 받아주세요. 꽃집 일을 잠깐 도와드렸는데 꽃이 남아서 가져왔어요. 윤옥 할머니는 꽃다발을 소중히 받아들며 활짝 웃었습니다. 어머나, 향기 좋네요. 우리 식당에도 봄 같은 기운이 돌겠어요. 고마워요. 새 일자리에서도 건강하게 지내길 바랄게요. 그 청년 역시 가슴 깊이 감사와 희망을 안고 돌아갔습니다. 예전 같으면 겨울바람에 옴짝달싹 못하고 움츠리고 있었겠지만 이제는 자신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긴 거예요. 아주 작은 나눔이지만 그에게 큰 용기를 줬습니다. 이날 오후 식당 문이 다시 열리더니 나이 지긋한 할머니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머리에 흰 솜털처럼 보이는 짧은 파마 머리를 하고 손에는 작은 보따리를 들고 있었죠. 윤옥 할머니가 낯익은 듯 달려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 약손 할머니, 어떻게 지내셨어요? 약손 할머니라 불리는 이분은 동네에서 침과 부항, 부드러운 손맛으로 아픈 사람을 돌봐주던 분이었어요. 예전엔 소액만 받고 간단한 지압이나 부항을 놔주면서도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무료로 치료를 해주곤 했지요. 나도 이제 많이 늙었지 뭐. 그런데 이 식당에서 계속 좋은 소문이 들리길래 늦게나마 찾아와 봤어. 약손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직접 담근 약초액과 찹쌀로 빚은 떡이 있었어요. 많은 걸 준비해 오진 못했지만 여기 오는 사람들한테 건네줘. 몸 좀 따뜻해지고 기운도 나라고. 아유, 이런 걸 준비해 주시다니. 약손 할머니가 가져온 약초액은 냄새부터 그윽해 보였고
문군이 달인 것이 분명해 보였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꼭 필요한 분들께 잘 나누겠습니다. 서로 오래전에 작은 인연이 있었던 두 할머니는 식당 한쪽에서 차를 마시며 옛날 이야기에 꽃을 피웠습니다. 약손 할머니 또한 윤옥 할머니와 비슷했습니다. 가진 건 없어도 주변 이들에게 기꺼이 뭔가를 해주고 싶어 하는 마음. 그 마음이 결국 또 하나의 나눔이 되어 식당을 찾는 사람들에게 짙은 감동을 안기게 되었어요. 늦은 오후 학교에서 막 수업을 마친 초등학생들이 우르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5명 남짓되는 아이들은 털모자와 목도리를 두르고 있었는데 다소곳이 손을 모으며 윤옥 할머니에게 여쭈었어요. 할머니, 저희가 겨울방학 숙제로 봉사활동하기 과제가 나왔는데요. 여기서 설거지나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아이들의 목소리는 조그맣지만 진지했어요. 윤옥 할머니는 잠시 뜨끔하면서도 마음이 뿌듯해졌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찾아오다니요. 아이고, 어려운 숙제가 아닌데요. 고맙고 또 기특하네. 아이들은 웃으며 고무장갑을 끼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봉사자들이 차근차근 가르쳐 주자 아이들은 깨끗이 그릇을 닦고 식탁을 정리했어요. 그러다 문득 한 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국밥 먹는 사람들 보니까 다들 행복해 보여요. 저도 나중에 어른이 되면 이런 식당 운영해보고 싶어요. 아이 말에 주방 여기저기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한 그릇의 기적은 어쩌면 아이들에게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란 무엇인지 알려주는 현장이 되기도 했던 겁니다. 1시간가량 설거지를 마친 아이들은 다음에 또 올게요. 라는 귀여운 인사를 남기고 뛰어나갔습니다. 쌀쌀한 바람이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따라 나갔고 남은 어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작지만 소중한 도움과 그 안에서 커가는 따뜻한 마음. 이것이 바로 이 식당이 지닌 힘이었습니다. 식당 문이 닫히기 전 마지막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부부였는데 부인은 배가 불룩한 임신부였어요. 얼굴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고 남편은 이삿짐처럼 보이는 낡은 가방을 질질 끌고 들어왔습니다. 죄송하지만 혹시 여기서 밥 한 끼 먹을 수 있나요? 윤옥 할머니와 봉사자들은 순식간에 테이블 하나를 정돈하고 의자를 빼주었습니다. 부인은 한눈에 봐도 많이 지쳐 보였고 남편은 잔뜩 굳은 표정이었지요. 둘이 자리에 앉자마자 따뜻한 물과 국밥을 내놓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갈 곳이 없어요. 집도 없고 친정이나 시댁 갈 형편도 못 돼서. 말을 하다 울먹이는 부인 곁에서 남편도 할 말을 잃은 듯합니다. 아직 어린 부부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 보였어요. 윤옥 할머니는 가족을 잃고 홀로 된 이후 주위 도움으로 근근히 살아왔던 지난날이 떠올라서인지 더욱 마음이 쓰였지요. 우리 2층에 쉼터가 있어요. 며칠 정도 주무시고 먹을거리 해결하시는 건 가능하니까 당장 길에 나앉지는 않아도 되겠네요. 두 사람은 깜짝 놀란 듯 고개를 들었어요. 남편이 거듭 확인했습니다. 정말 괜찮으신 건가요? 저희가 돈도 없고 아무것도 준비 못했는데. 이런 곳이니까 너무 걱정 말아요. 기댈 곳이 없을 때 잠시 기댈 수도 있어야죠. 결국 젊은 부부는 이곳에 머물게 되었고 식사를 마친 뒤 봉사자 안내에 따라 2층 쉼터로 올라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옥 할머니가 부부를 살짝 지켜보니 남편이 어떻게든 일자리를 찾아야지라며 휴대폰으로 구인 정보를 알아보는 중이었어요. 부인은 허리를 가누느라 힘들어 보였지만 든든한 밥 한 끼와 따뜻한 실내 공기가 큰 위안이 되는 듯 했습니다. 당장 큰 돈을 벌지는 못하더라도 여기서 몸이라도 추스르세요. 아가도 곧 태어날 텐데 그때까지는 버텨야 하잖아요. 윤옥 할머니의 잔잔한 말에 부부는 눈물을 훔치며 거듭 감사를 표했습니다.
길 위에서 방황하던 두 사람이 가까스로 따뜻한 지붕 아래서 하룻밤을 지새고 새 아침을 맞이한 겁니다. 문득 문 밖을 내다보니 벌써 어스름이 깔리며 골목길 가로등 불빛이 하나 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방 정리를 마친 봉사자들은 서로에게 잘 가라고 인사를 건네고 윤옥 할머니도 방금 들어온 재료들을 부엌 한편에 가지런히 놓으며 생각했습니다. 난 그저 평범한 사람인데 어쩌다가 이렇게 많은 이들을 만나게 된 걸까? 생각해보면 모든 건 국 한 그릇에서 비롯됐어요. 자신도 어려웠지만 누군가가 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면 지나치지 않았다는 것. 그 작은 마음이 결국 엄청난 인연을 만들고 여러 사람의 삶에 따뜻한 불빛이 되었습니다. 가게 불을 끄고 윤옥 할머니가 밖으로 나오려는데 문득 눈이 다시 펑펑 내리기 시작했어요. 골목은 순식간에 새하얀 풍경으로 변해갔고 차가운 공기가 콧속을 찌릅니다. 하지만 윤옥 할머니는 손수레를 끌던 지난 시절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어요. 예전에 내가 채소 팔 때 얼마 팔아야 월세를 낼 수 있을까 매일 전전긍긍했었는데 이젠 그렇게 좁은 시야로 세상을 보진 않아도 되니 참 다행이야. 달라진 건 물질적인 형편만이 아니었어요. 스스로 작고 힘없다고 느끼던 마음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로 환하게 바뀌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오늘도 언젠가 식당 문을 열고 들어올 사람이 있겠지? 그 사람에게 국 한 그릇이 정말 큰 힘이 될 수도 있잖아. 오랜 습관처럼 자신을 다독이며 윤옥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문단속을 확인했습니다. 눈 쌓인 길을 터벅터벅 걸어가면서 그녀는 다음 날 또 마주할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누군가가 묻습니다.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도와주겠지. 굳이 내가 나서야 할까? 그러나 이 이야기가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해요. 작은 친절이 거대한 기적의 씨앗이 되기도 한다는 것. 윤옥 할머니가 건네준 국 한 그릇은 목숨을 살렸고 그 목숨이 다시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식당, 한 그릇의 기적을 통해 또 다른 수많은 이들이 도움을 받고 다시 일어서서 다른 사람을 돕는 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옛날 배고프고 지친 노인이 길 위에 웅크려 있던 모습을 단 한 번 외면하지 않았던 마음이 이렇게 오래도록 숨쉬며 사람들을 포근히 감싸고 있지요. 이 에피소드들이 보여주는 건 우리 주변에서도 비슷한 기적이 매일같이 싹틔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실은 가끔 삭막해 보여도 순간의 작은 결심이 서로에게 큰 변화를 불러온다는 것. 누군가 힘겹게 서성이는 걸 본다면 잠시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손길은 언젠가 또 다른 방향으로 되돌아오고 더 많은 사람을 보듬는 힘이 된다는 것. 오늘도 윤옥 할머니는 묵묵히 국을 끓이고 내일도 어김없이 식당의 문을 열어두겠죠. 배고픈 사람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아무 질문 없이 맑은 국물과 밥 한 그릇을 내어줄 겁니다. 누구든지 편히 쉬다 갈 수 있는 2층 쉼터도 항상 열려 있을 거고요. 시간은 흐르고 계절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건 바로 사람에 대한 따뜻함입니다. 차가운 겨울밤 골목에서 시작된 이 작은 기적은 누군가에게는 다시 살아갈 힘이 되고 또 어떤 이에게는 자신도 베풀 수 있다는 깨달음이 됩니다. 그렇게 사람과 사람을 잇는 온기가 이어지는 한 세상은 분명 조금씩 더 따뜻하고 밝아질 거예요. 한 그릇의 기적이란 간판 아래서 윤옥 할머니는 늘 말합니다. 여긴 언제든지 들어와서 식사할 수 있는 곳이랍니다. 배고플 때 주저 말고 오세요. 이 인사가 스며드는 공간에 세상의 온도는 확실히 몇 도쯤 상승한 듯 보였습니다. 작지만 소중한 그 온기를 잃지 않는다면 누구나 삶의 어느 순간엔 국 한 그릇 같은 마음을 꺼내 놓을 수 있을 거예요. 그 하나하나가 모여 세상을 조금씩 바꾸고 있음을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시 흰 눈이 펑펑 내리는 골목. 윤옥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식당 문을 나서면 내일 아침에는 또 누군가를 품어줄 따뜻한 한 끼가 준비될 겁니다. 그 기적이 계속되듯 우리도 언젠가 작은 결심을 실천에 옮기며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 갈 수 있을 테니까요.